그 국정농단을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데 검찰과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이나 십상시들이 거의 우병우의 독보적인 권한과 힘을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존하는 권력 체제였는데 우병우의 그 대단한 그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그 대단한 권력의 뒷받침이 국정원에서 했어요. 국정원이 누구냐? 우병우의 서울법대 동기가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 네네네. 이번 이 세부 계획, 세부 자료에 나오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최윤수 국정원 2차장 밑에 누가 있었냐? 또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축. 누구? 추명호 8국장이 있습니다. 이 추명호 8국장이 소위 알자회 소속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알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알자회는 이거 국내 사조직입니다. 예. 하나회 이후에. 하나회와 거의 이제 비슷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YS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알자회를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육사 34기에서 43기의 초급 장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얘네들을 봐주자 해가지고 남겨둔 것이 기수별로 10명씩 해가지고 한 12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자회가 무슨 뜻이냐? 알고 지내자 이런 의미도 있고 알자, 우리는 진짜 알자들이다 하는 그래서 알자회 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군대 내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은 크게 두 파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독사파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관진을 수장으로 하는 이 인맥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거의 대부분을 말아먹다시피 했어요. 인사에 있어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썰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병우가 각하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김관진 한쪽으로 군대 쏠리면서 해버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알자회가 새로 부활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제보가 있었어요. 저희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지금 하나회처럼 살아난 겁니다. 지금. 우병우는 그 우병우한테 우병우 수석실에서 딱 다 봐줬다는 겁니다. 다 봐줬다? 네, 안 본 거죠. 안 본 거냐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군대 내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 문건 작성의 주체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 알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문건들에 나오는 여러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특전사예요. 특전사의 요 문건 작성의 전후로 있었던 특정사령관들, 장경작, 그다음에 조무슨 사령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령관들도 역시 알자회 소속이라는 제보 있고 썰이 있습니다. 물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알자회는 있었다가 해체돼서 존재하지 않는 모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이거 박범계 의원의 판도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저기 논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 판도라에서도 이거는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막 작성하기 힘든 문서다. 네, 그 얘기 하셨죠. 그만한 간이 큰 군인들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참고하세요. 이 계엄문건에 현재 상황 분석에 뭐가 나오냐면 촛불 시위 인원하고 태극기 시위 인원하고 비슷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인데. 보고받는 사람은 의식한 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히 이건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손을 댔다.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손댄 사람이 누군지가 윤곽이 좀 윤곽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문건을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가피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문건을 볼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재를 파악을 해야 된다. 원래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77조. 예. 네. 그 계엄 사령관은 당연히도 군에 관해서는 군정과 군령권이 있는데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군령권이라고 합니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와 같은 정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당연히 계엄 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알자회 아니냐라는 제보가 저에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본인은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또 여기에 국정원 2차장 최윤수 그 밑에 있었던 8국장 추명호 국장도 알자회라는 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비선보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비선보고 누구한테 했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했어요. 물론 이 문건이 작성되는 시점은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뭐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음험하고 대단히 위험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 예비까지는 아니지만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얘기 듣는 동안 계속 뭘 정리를 뭐 하셨는데 검색하고 뭐 하면서 제가 논픽션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소설 한 편 썼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소설 썼는데 2탄을 써야지.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소설의 그 요소에 맞게 예. 촛불을 뒤엎어라. 이게 이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에요? 송명, 작전명, 친위 쿠데타를 수행하라.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여기 많이 나오죠. 이제 박근혜 나오고 그러는데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우병우가 될 수 있겠네요. 우병우. 뭐 짐작 뭐 하나의 추론이죠. 소설이니까. 네, 소설. 예, 소설이니까. 그래서 우병우가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짜죠. 그리고 사건은 당연히 탄핵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계엄령 이게 이제 사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은 뭐 촛불과 탄핵 이 국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발단은 어쨌든 촛불, 국회 탄핵 그리고 헌재 기각이 됐을 경우 이제 발단이 되고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개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 문까지 지금 작성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을 실행을 하면 국회가 열리면 바로 과반이 계엄 이거 철폐해라. 해제하라. 그럼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예.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야당은 50명을 체포, 구속할 그런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당장 구속이죠. 왜? 저는 센 사람들은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막. 부드러운데 왜 또? 안 그래. 박범계부터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50명 이상을 구속시켜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그걸 못합니다. 전역 의원의 구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네,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송국을 장악하라. 이게 이제 실행 계획이잖아요. 예. 이런 것이 막 전개가 됩니다. 네. MBN, 뭐 KBS, MBC, 뭐 SBS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문사 예. 다 장악해요. 그런데 반정부 시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뭐에 언급하죠. 포고문에. 포고문에. 이게 다 작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충돌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발포하라.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위수령에도 발포 조건이 3개가 있는데요.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발포하라. 이게 있어요. 계엄령은 더 셉니다. 위수령보다. 그러면 발포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되고 절정의 순간이 달아오죠. 그때 다시 탁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1700만 촛불 시민이 아니라 3700만, 4700만 시민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침묵으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탱크에 탔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갑자기 진짜 픽션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기획했던 우병우 등이 다시 이제 재판정에 서서 정의의 심판을 받는. 이건 다행이네.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후로 승리하는.
제가 이제 녹화하러 오기 전에 네.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 의원님, 그런 문건 사전에 준비차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제 아리송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뭐 장관도 세 달을 끌고 청와대가 주저했다는 얘기는 이게 준비 문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주장하듯이. 실행 문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었고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아리송했는데 이제 세부 자료가 나온 한 준비차 대비차 만들었다는 건 이제 성립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잡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준비차 만드니까 그건 대비 계획이 그렇죠. 아니죠. 예. 이건 실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자료가 나온 한 이제 이건 실행 계획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 지금 시대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정말 아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비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 이걸 그동안 겪어놓고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보여줬잖아요. 최순실 한 사람만 듣고 거기에. 아, 예. 근데 그걸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모든 게 다 역술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상식이 예. 없네요. 그래서 이분은 찰떡같이 최순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의하면 지금 탄핵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래서 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에 뭐 누가 뭐 반기문이 됐든 우병우가 됐든 대통령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분이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지만은 우리 현실 정치에는 역술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방송 사상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역술의 정치학을 써도 될 만큼 역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아니,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저 정치인들 다 옆에 다 끼고 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역술인들이 옆에 정청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실제로 짐작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역술로 빠진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그게 막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이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 분인가를 제가 네네. 정말 애절하게 정말 얘기를 하고 저는 싶어요. 이게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들어오겠다 그랬죠. 네, 미국에 있는데. 들어오겠다. 자,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미칠 화들. 응? 이미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특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있을 본인들의 미칠 화들을 충분히 가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건이에요. 한 사람의 문건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병우 그 당시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박근혜 정부를 움직였던 상당히 유능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군내 사조직들이 암암리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누구로 정권이 교체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감옥 가거나 그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감옥 가거나 구속되거나 갇히거나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탄핵이 만약 맞게 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벌어질 소요 사태, 촛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봉기한다. 무력적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촛불 국민들은 그런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소위 친위 쿠데타의 유혈 사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혈 사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의 실행 계획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야당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거의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틀림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무사령부의 기관 요원들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허튼 생각으로 동원하면 소요 사태 그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안 된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실행이 안 됐느냐? 세상에 나중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너무 탄탄하게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5대3, 4대4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8대0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수사 기록이 워낙 탄탄하니까 이런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박근혜 피고인이죠? 피고인인가요? 피청구인? 네, 피청구인. 피청구인을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김평우.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요. 국민 상식에 맞지 않게 불을 질렀지.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변론 행위. 결과적으로 본다면 트로이 목마가 된 거예요. 맞죠. 박근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재판관들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도록 만드는 박근혜 측 변호인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만일의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러이러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토한 문건이 아니라 저는 탄핵의 기각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정농단 이 특위의 야당 간사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가 있는 정황에 대한 제보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탄핵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아니 어쨌든 그렇다면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면 탄핵을 막으려고 또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노력을 한 게 있나요? 탄핵을 막으려고? 그 당시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박근혜 그 당시 피청구인의 변호인들 아까 말씀하신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작전이 3월 10일을 넘기는 거예요. 3월 10일을 넘기면 그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조차도 임기가 3월 13일 날인가 끝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7분이 되는 겁니다. 7분이 되면 한 명, 2명만 잡아뜨리면 예. 회유하면 예. 너무 거친 원자.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저한테 들려온 법조, 저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얘기는 한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눕고, 예. 한 분은 소신껏 나는 이 심판에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안 나오고, 그러면 땡이에요. 정적수가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날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뭐 S모 또는 뭐 J모, A모 뭐 이런 재판관님들 뭐 다 고매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결국 탄핵을 반대할 거다. 또는 무슨 뭐 와병을 칭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유언비들이 난무했어요. 헌법 재판관 중에서요. 공안검사 출신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소신껏 역시 탄핵했지만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떠한 다 정보기관들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결국은 정의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중요한 논점이 뭐가 있냐면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외국에 나가 있는 모양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알아서 작성한 문건이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들려요. 야, 요새 보기 드문 멋진 남자가 나타났다. 자기가 내 책임을 잘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라는 소리를 의미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선의 지시한 친위 구태타라면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본인이 작성했다 하면은 준비 문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위 구태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했다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요, 제가 봐도 형법으로 봐도 군법으로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시행세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세칙 정도로만 가지고는 실제로 계엄을 못 합니다. 군 병력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연대, 어느 대대를 동원하고 여기는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대한 보급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휘는 누가 할 것이며 소대장은 누가 하고 중대장은 누가 하고 그리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아 오른쪽은 누가 지키고 왼쪽은 누가 지키고 이런 더 구체적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빙고. 자,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문건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이 여러 예하부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내란 음모가 되는 거고요. 예,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제가 2016년 12월 국정조사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제가 야당 간사였잖아요. 예. 그래서 알자회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그래서 여의도 호텔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굉장한 배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 조현천 사령관이 저보고 박 의원님 우리 기무사령부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럼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알자회였지만 지금 아닙니다. 알자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무 잘 할 겁니다. 국민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유사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9달 뒤에 이 문건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그때 만들었을 수도 있죠.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갇히거나. 예,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탄핵이 만약 맞게 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벌어질 소요 사태 촛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봉기한다. 무력적으로 어떤 유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촛불 국민들은 그런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소위 친위 쿠데타의 유혈 사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혈 사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실행 계획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야당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거의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틀림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무사령부의 기관 요원들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허튼 생각으로 동원하면 소요 사태 그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안 된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실행이 안 됐느냐? 세상에 나중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너무 탄탄하게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5대3, 4대4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8대0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수사 기록이 워낙 탄탄하니까 이런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박근혜 피고인이죠? 피고인인가요? 피청구인? 네, 피청구인. 피청구인을 변호했던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김평우.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요. 국민 상식에 맞지 않게 불을 질렀죠.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변론 행위. 결과적으로 본다면 트로이 목마가 된 거예요. 맞죠. 박근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재판관들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도록 만드는 박근혜 측 변호인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만일의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러이러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토한 문건이 아니라 저는 탄핵의 기각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농단 이 특위의 야당 간사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가 있는 정황에 대한 제보도 꽤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탄핵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아니 어쨌든 그렇다면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면 탄핵을 막으려고 또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노력을 한 게 있나요? 탄핵을 막으려고? 그 당시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박근혜 그 당시 피청구인의 변호인들 아까 말씀하신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작전이 3월 10일을 넘기는 거예요. 3월 10일을 넘기면 그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조차도 임기가 3월 13일 날인가 끝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7분이 되는 겁니다. 7분이 되면 한 명, 두 명만 잡아뜨리면 예. 특전사의 요 문건 작성의 전후로 있었던 특정사령관들 장경작 그다음에 조무슨 사령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두 사령관들도 역시 알자회 소속이라는 제보 있고 썰이 있습니다. 물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알자회는 있었다가 해체돼서 존재하지 않는 네. 모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야, 이거 박범계 의원의 판도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저기 논점을 예.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 판도라에서도 이거는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막 작성하기 힘든 문서다. 네, 그 얘기 하셨죠. 그만한 간이 큰 군인들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참고하세요. 네. 이 계엄문건의 현재 상황 분석에 뭐가 나오냐면 촛불 시위 인원하고 태극기 시위 인원하고 비슷하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100분의 1인데. 보고 받는 사람은 의식한 보고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히 이건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손을 댔다.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손댄 사람이 누군지가 윤곽이 좀 잡힙니다. 윤곽이 잡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계엄문건을 손을 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정가피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문건을 볼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재를 파악을 해야 된다. 원래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77조. 예. 네. 그 계엄 사령관은 당연히도 군에 관해서는 군정과 군령권이 있는데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군령권이라고 합니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와 같은 정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당연히 계엄 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알자회 아니냐라는 제보가 저에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본인은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또 여기에 국정원 이차장 최윤수 그 밑에 있었던 8국장 추명호 국장도 알자회라는 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비선보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비선보고 누구한테 했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했어요. 물론 이 문건이 작성되는 시점은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뭐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음험하고 대단히 위험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 예비까지는 아니지만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얘기 듣는 동안 계속 뭘 정리를 뭐 하셨는데 검색하고 뭐 하면서 제가 논픽션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소설 한 편 썼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네. 소설 썼는데 2탄을 써야지.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소설의 그 요소에 맞게 예. 촛불을 뒤엎어라. 이게 이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에요? 송명, 작전명, 친위 구테타를 수행하라.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여기 많이 나오죠. 이제 박근혜 나오고 그러는데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우병우가 될 수 있겠네요. 우병우. 뭐 짐작 뭐 하나의 추론이죠. 소설이니까. 네, 소설. 소설이니까. 그래서 우병우가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짜죠. 그리고 사건은 당연히 탄핵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계엄령. 그 국정농단을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데 검찰과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이나 십상시들이 거의 우병우의 독보적인 권한과 힘을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존하는 권력 체제였는데 우병우의 그 대단한 그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그 대단한 권력의 뒷받침이 국정원에서 했어요. 국정원이 누구냐?
우병우의 서울법대 동기가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 네네네. 이번 이 세부 계획, 세부 자료에 나오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최윤수 국정원 2차장 밑에 누가 있었냐? 또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축, 누구? 주명호. 추명호 팔국장이 있습니다. 이 추명호 팔국장이 소위 알자회 소속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알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알자회는 이거 국내 사조직입니다. 예. 하나회 이후에. 하나회와 거의 이제 비슷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YS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알자회를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육사 34기에서 43기의 초급 장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얘네들은 봐주자 해가지고 남겨둔 것이 기수별로 10명씩 해가지고 한 12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자회가 무슨 뜻이냐? 알고 지내자 이런 의미도 있고 알자, 우리는 진짜 알자들이다 하는 그래서 알자회 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군대 내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은 크게 두 파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독사파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관진을 수장으로 하는 이 인맥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거의 대부분을 말아먹다시피 했어요. 인사에 있어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썰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병우가 각하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김관진 한쪽으로 군대 쏠리면서 해버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알자회가 새로 부활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제보가 있었어요. 저희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회가 지금 하나회처럼 살아난 겁니다. 지금 우병우는 그 우병우한테 민정수석실에서 딱 다 봐줬다는 겁니다. 다 봐줬다. 네, 안 본 거죠. 안 본 거냐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군대 내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 문건 작성의 주체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 알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문건들에 나오는 여러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특전사예요. 이게 이제 사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은 뭐 촛불과 탄핵 이 국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발단은 어쨌든 촛불, 국회 탄핵 그리고 헌재 기각이 됐을 경우 이제 발단이 되고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개는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 문까지 지금 작성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을 실행을 하면 국회가 열리면 바로 과반이 계엄 이거 철폐해라. 해제하라. 그럼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야당원 50명을 체포, 구속할 그런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당장 구속이죠. 왜? 저는 센 사람들은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막. 부드러운데 왜 또. 안 그래. 박범계부터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50명 이상을 구속시켜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그걸 못합니다. 전역 의원의 구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송국을 장악하라. 이게 이제 실행 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이 막 전개가 됩니다. MBN, 뭐 KBS, MBC, 뭐 SBS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문사 다 장악해요. 그런데 반정부 시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뭐에 언급하죠. 포고문에. 이게 다 작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충돌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발포하라.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위수령에도 발포 조건이 3개가 있는데요.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발포하라. 이게 있어요.
계엄령도 셉니다. 위수령보다. 그러면 발포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되고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죠. 그때 다시 탁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1,700만 촛불 시민이 아니라 3,700만, 4,700만 시민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침묵으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탱크에 탔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들면서 잘못했다고. 갑자기 진짜 픽션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기획했던 우병우 등이 다시 이제 재판정에 서서 정의의 심판을 받는. 이건 다행이네. 해피엔딩으로. 네,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후로 승리하는. 제가 이제 녹화하러 오기 전에 네.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 의원님, 그런 문건 사전에 준비차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제 아리송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뭐 장관도 세 달을 끌고 청와대가 주저했다는 얘기는 이게 준비 문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주장하듯이. 실행 문건이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아리송했는데 이제 세부 자료가 나온 한 대비차 만들었다는 건 이제 성립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잡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준비차 만드니까 그건 대비 계획이 아니죠. 예. 이건 실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자료가 나온 한 이제 이건 실행 계획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 지금 시대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정말 아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비현실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 이걸 그동안 겪어놓고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보여줬잖아요. 최순실 한 사람만 보게. 근데 그걸 아직도 긴가민가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모든 게 다 역술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상식이 예. 없네요. 그래서 이분은 찰떡같이 최순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의하면 지금 탄핵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래서 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에 누가 반기문이 됐든 우병우가 됐든 대통령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분이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지만은 우리 현실 정치에는 역술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방송 사상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역술의 정착을 써도 될 만큼 역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아니,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저 정치인들 다 옆에 다 끼고 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역술인들이 옆에 정청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실제로 짐작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역술로 빠진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이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 분인가를 제가 네네. 정말 애절하게 정말 얘기를 하고 저는 싶어요. 이게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들어오겠다 그랬죠. 네, 미국에 있는데. 들어오겠다. 자,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탄핵 국면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미칠 화들. 응? 이미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특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있을 본인들의 미칠 화들을 충분히 가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건이에요. 한 사람의 문건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병우 그 당시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박근혜 정부를 움직였던 상당히 유능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군내 사조직들이 암암리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누구로 정권이 교체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감옥 가거나 그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감옥 가거나 구속되거나